한일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정식 회담 대신 48초간 짧은 환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식이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짚어주시자면요. 그동안에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이제 복구하고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단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번에 순방 외교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일본과 정상회담이 합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 때까지도 사실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개최된 다음에서야 우리 언론인들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할 정도로 정말 막판까지 물밑에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쪽의 외교 라인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 탑다운 방식을 한번 성사시키는데도 이렇게 많은 신경전을 벌이니 앞으로 참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30분 정도면 사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난 그 스페인 마드리드 갔을 때 그 기시다 총리랑 만났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두 명이 같이 정상회담을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틀의 합의, 그리고 이제 물론 일본 측은 일본 측대로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 이 점으로 일단 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러나 좀 외교 라인에서 좀 돌이켜보면서 반성해야 될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외교 라인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의의가 있던 만남이었다 평가해 주셨는데요. 총평을 좀 해주시자면요. 아무래도 여당에 계시니까 여러 말씀을 좀 조심하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위한 노력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도 그랬고 당선되자마자도 그랬고 취임하자마자도 그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는 흔쾌히 일본의 동의로 회동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일본에서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 불쾌해하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못 만날 수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그 건물로 찾아가서 그 바로 옆방에서 만난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 한국 정부는 약식 회담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간담이다. 두 명이 만난 거니까 회라는 말을 못 붙이고 간담. 그저 자유롭게 그냥 평이한 주제를 가지고 만난 거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한국 대통령실의 그 주장과 일본의 주장, 또 각 언론의 반응들 정말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회동이 진행되는 한 2분쯤 후에 언론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었고, 양 그 국가에서도 언론들에게 전혀 안 알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건물로 가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일본 언론에는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슬쩍 아마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목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는 일본이고 우리나라를 빼앗았었고 우리를 사실 탄압했었고, 그리고 불과 몇 해 전에 그 무역 전쟁을 도발한 당사자도 일본이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목매듯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되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다만 서로 동등한 국격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관계 개선의 노력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목매듯이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이렇게 목을 매느냐, 북한하고 대화를 못하면 뭐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이런 주장들을 해왔었는데 북한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우리 국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서 이것 또한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일본은 그들의 정서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간절하게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응해준 것 정도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일본 국민들에게 여전히 반한 감정을 부채질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모습이죠. 그들은 뭐 비판받아 마땅하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 또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외교의 몫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런 그 외교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맞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모습에서 포착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비판, 지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 같아요. 네,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이 두 정상의 만남이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 걸림돌로 여러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걸까요? 우선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갔기 때문에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일본대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 내에 보수파들의 주장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환경을 자기들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철저하게 한국 정부가 괜히 트집을 잡았다는 입장으로 일본 내부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전향적 해법을 가져와라. 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비틀어지고 이게 좀 그 엉키기 시작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일본은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니 굉장히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는 양측 다 관계 개선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네. 풀어야 될 그 실마리를 누가 먼저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기싸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일본에게 비굴하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비뚤어진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나 일본의 고압적인 자세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일본 측에서 그 고민했던 이유는 난항을 거듭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이번에 다자외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우리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확인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양측의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면 그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같은 시기에 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안 하고 설정 정도 서로 합의된 바에 의해서 좀 그 브리핑을 한다든지 할 텐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쪽에서는 그걸 확인해 주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서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싸움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기시다 총리가 뉴욕에 올 때까지도 확인을 안 해줘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측에 갔던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지 안보실 관계자들은 확인을 못 해주는 단계가 돼버린 거죠.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게 우리로서 상당히 좀 보기 힘든 또 굉장히 그 볼썽사나운 장면이 돼버린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그래도 30분 정도 회담을 갖고 서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같이 풀어보자는 이야기를 합의한 건 좋으나 회담의 어떤 방식이나 회담의 성사 과정이나 회담의 장소 같은 걸 봤을 때는 우리 쪽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좀 성찰해 봐야 될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꼬였죠. 한일 관계가.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 때라는 지적이 문재인 정부에서 꼬이게 만드는 것 마냥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숙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행정은 이것을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워했던 측면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옳았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압적인 압박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 숙제를 함께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한일 그 정상 간의 만남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있었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굴욕적인 만남을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회동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안 만나주면 향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뿔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관계 개선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저 대화만 받아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등한 양국 관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되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국격을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 이 점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잘못이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했어야 되느냐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도 이래저래하게 계속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스페인 가서도 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해서 만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엔에서 갔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뭐 한 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복귀양 대변인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추진하는 방식, 그다음에 성사되는 과정, 그다음에 회담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치밀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일본에 끌려간 듯한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걸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이. 예컨대 이번에 이제 영국 장례식 갔다가 유엔에 갑니다라고 일정을 발표했을 때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좀 더 신중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면 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섣불리 안보실의 고위 관계자가 흔쾌하게 합의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결국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버렸고 일본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니 결국 우리가 끌려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첫 단추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안보실에서 물밑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조율을 했겠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유엔에서는 다자무대들이고 수많은 정상들이 거기서 어울리기 때문에 회담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는 계속 수기를 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정도만 했어도 계속적인 진행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건데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을 하고 상대 측에서 NCND로 확인을 안 해주니까 결국 우리가 불리한 구도로 가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두 분 모두 그 만남의 형식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좀 걸림돌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오고 갔을까요? 그 부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미 장관급 회담이나 또 실무자급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범 기업이었던 그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 배상을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그 재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급과 외교부 양측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물밑에서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도 납득하고 우리도 사실은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났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예까지 합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빨리 정상화한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강제징용 문제도 실무자급에서나 또는 그 외교부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한다 정도의 큰 원칙만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더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제3자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 속에 일본의 기업 혹은 일본의 어떤 그 국가의 돈이 일부 포함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국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어떤 활로를 찾아보자라는 노력들을 계속 했었어요. 결국은 최대치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텐데 이것이 전범 기업인 일본 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 본인들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간접적 인정이라도 이런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본인들이 저희들이 잘못한 가해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안 그러면 우리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생각도 무시하고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그 결단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갈 때 과연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풀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런 과제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묵은 숙제들은 또 묵은 숙제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어떤 총론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그를 위한 양 정부의 노력은 함께 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보다 좀 더 큰 나라라고 하는 저 일본의 저런 그 정말 쫌생이 같은 저런 모습들 저 부분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네 정치에만 이용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에만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지만 화가 나더라도 우리는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자부심 이것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서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앞으로? 그럼요. 같은 말입니다. 네, 참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지만 이번 만남으로 조금씩 대화와 협의의 길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8초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을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로는 그 IRA 인플레 네. 감축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의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하자라는 식의 이제 우리 측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네. 47초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깊숙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뭐 그렇게 만나서 회동을 하는 만남이 짧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해야 될 요구사항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뭐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실무급에서 지금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IRA의 이른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한국 자동차를 지금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지금 실무급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재확인시켜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47초 환담한 것을 뭐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좀 머쓱하고요. 그러니까 그 저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는 것이고, 초대를 받아서 가서 짧게 글로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이후에 세계 각국에 이제 그 회의에 모여 있는 것들이 되게 이제 세계 좀 그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회견을 좀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런 짧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번에 순방외교 출발할 때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훨씬 더 지금 초라하게 돼버린 경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 참사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확정된 것처럼 뭐 보도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간 건데 결국은 미국의 사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거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친미, 친일 외교 중심으로 외교 축을 좀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존중하고 잘해줘야죠. 그런데 예정됐던 회동마저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강국의 횡포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것이고, 여기에서 불과 48초 동안 만났는데 사진 찍는 자리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왜 초청했냐면 회동을 취소시키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행사니까 여기 좀 들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진 찍는데 48초 동안 통역 18초 했을 것이고 30초 동안
만나자마자 우리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국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이거 잘 숙고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결국 사람 간의 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가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수인사하고 다만 이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파장이 있을 테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우리는 언론에 내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 네. 이 문제라든지 요거를 얘기했는데 그 미국에서 동의해 준 거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만 얘기해요. 48조 회동에서 그렇게 복잡한 세 가지 사안을 그 자리에서 얘기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맞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를 하시려면 사전에 그게 무너진 회동이 무산된 관계로 바이든의 일정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고 48주 동안 바이든이 한국의 입장 충분히 전달받았다, 노력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라는 답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보고이겠다라고 인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8일 동안 상식적으로 그 세 가지 복잡한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안 혼나려고 하는 거짓말 보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과 이 홍보 라인 이분들 돌아와서 정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총리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과연 책임 총리라고 불려졌던 총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이는 일종의 바지 총리의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 들어오셔서 정기국회 마치는 대로 총리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자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외교 안보 라인 중심으로 해서 총리까지 저는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외교를 통해서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잘 알고 있다,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라고 대답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 아니다 좀 우려의 목소리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진척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치밀하게 사전 대응을 했느냐부터 점검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무장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그 상대 라인하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율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박진애 외교장관도 계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서 이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짧은 스탠딩 환담입니다만 저 짧은 시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급에서 또다시 우려를 전달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그 부분이 잘 풀리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바꾸기는 국내 정치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중간선거용으로 그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나 미국의 어떤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하고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법을 시행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경과 규정이 있고 네. 고칠 수 있는 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이렇게 탑다운해서 정상급에서도 우려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도 협의를 하고 주무장관, 산업부 장관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이 11월 달에 중간선거 끝나면 한미 양국 간에 물밑 조율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공정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도 좀 수기를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많은 순이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조금에서 배제되면 사실은 정말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정말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의 이 진정성을 앞세워가면서 우리 국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성과로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이게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 가보면
주로 보이는 게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차들은 질비하게 보이는데 어쩌다 한 번씩 우리 현대차 보이면 오 우리 차네 그러고 가끔 기아차 보이고 그래요. 근데 전기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테슬라 다음으로 2위거든요. 미국에서. 일본을 앞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 정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 바뀌고 나서 끝났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원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로비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우리는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도 대통령이 안 만났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호 국가인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우리 한국 쪽의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의원들도 있어요.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도 통과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 저는 입이 10개라도 지금 변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물론 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어떤 걱정과 우려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 회동을 끝나고 나올 때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사진 찍고 나오는 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 XX 저 XX 그런 표현을 하면서 뭐 쪽팔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전 세계가 다 보는 자리예요. 어디서 누가 어떤 카메라를 들이고 어떤 녹음 장치를 켜고 있을지 모르는 자리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격에 안 맞는 그 육두문자와 저속한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실지 저는 앞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이에요. 아마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성과가 마치 있는 것처럼 성과 부풀리기 보도자료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정상으로서 그다음에 공개적인 자리고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 있는 가장 최고위급의 다자 외교 무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입이 10개라도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고 실드를 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 지난번 스페인 정상회의 다녀오고 두 번째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한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의 엄중함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할 때 그 프로토콜과 매뉴얼과 여러 가지 관례와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진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뭐 입 10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요. 두 분 모두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외교 라인에서 좀 아쉬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앞서서 뭐 잠깐 총리까지도 아쉬움을 표명하셨는데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를 비롯해서 현재 대통령실까지 전면 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위기고 전 세계 경제가 위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심이라도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국내 정쟁과 정치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 보복 중심으로만 정부와 정권이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참모들 그리고 내각 그리고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참모들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인사들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길이 없고 여기서 대한 불신은 결국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민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우려도 함께 이제 겹쳐지는 겁니다. 네, 역시나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러니까 외교 라인을 교체하라는 걸 오늘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까지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번 5박 7일의 순방 외교에 대한 아마 자체 점검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총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정부 질의 때 한덕수 총리의 사실은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또 발언들도 보면 무언가 지금 내각의 특히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서 뭔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 끝나고 와서 대통령실을 개편했습니다만 비서관급을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멈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외교 이번에 진행됐던 순방 외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 위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취임 지금 한 5개월째 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내각을 좀 다잡고 국정의 동력을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순방 일정을 마치고 좀 가닥이 더더욱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 질문에서의 아쉬움을 두 분 모두 짚어주셨지만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어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받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도 이제 국무총리란 자리가 네.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 만기칠량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 간에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걸 조정하는 국무를 조정하는 일에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크고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이 국무조정실장급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본다면 모든 걸 다 보고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영빈관을 청와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새로 신축하겠다는 정도의 예산을 결정을 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할 정도면 총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맞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엊그저께 보였던 그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태도죠. 이미 논란이 됐으면은 사후에라도 그러면 언론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된 거냐 보고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추진한 거야? 절차가 어떻게 됐어? 확인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질문을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보고 과거에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저는 관료 출신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서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 이제 기재부 총리니까 예산안 편성할 때 대통령실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이제 어제 확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8월 중에 대통령실에서 예산 협의를 해서 이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모든 예산들을 대통령한테 시시콜콜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내용은 모르지만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하는 878억 원이 새로 책정이 됐으면 어딘가에서는 이걸 걸렀어야 되는 거죠. 정무적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해서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크니까 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저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사후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면서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나 인사적인 부분 개편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걸까요?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맞는데 저 영빈관 예산도 이렇게 보면 추경호 부총리의 답변 과정에서 5월 말까지가 각 부처 예산을 기재부로 올리는 과정이에요. 5월 말까지가. 그런데 그때까지 없었어요. 보통 부처 예산을 우리 예산의 몇 배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 칼질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칼질한 다음에 얼마 안 남깁니다. 요거를 이제 8월 말까지 진행을 하는데 8월 한 20일경에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물론 예산 실무적 관장은 예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재부의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예산실장이나 1차관이나 전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석도 비서실장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 제2부속실에서 요청된 건가? 라고 있던 일종의 비아냥도 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요, 국민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는 정부인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추경호 부총리도 늦게 들어왔지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국회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고 당당한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인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장님께서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평소에도 하죠. 아,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잘한 건 잘한 거죠. 뭐 네. 편들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두 분 말씀처럼 더 나아가는 방향의 대통령실, 정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국민의힘 상황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는 판사를 바꿔달라고 국민의힘이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뭐 변수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의 계속 국민들 앞에 비상식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전 제가 볼 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일로 예정돼 지금 가처분 심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또 겸허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그것도 오비락이라고 그 전에 있었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신청했던 이의 제기가 기각되니까 서둘러서 또 이거 재판부로 한번 바꿔보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법률지원단장이 뭐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당의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법원을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확인해 보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비 재판부가 있다는 거 예비 재판부는 2촌 이내에 친족 관계가 변호사 측에 있을 경우에만 대비한 재판부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것을 확인했어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망신스럽고 확인을 못하고 밀어붙였다면 정말 비상식적인 시도를 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남부지방법원에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거 없었던 걸로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이 끝없는 갈등의 골이 이제는 헤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가처분 심리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지켜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꼼수나 비상식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우리 당 내에 그런 것들도 걸러지는 장치가 왜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대통령실도 제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만 네. 당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돼. 또 우리 당의 법조인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의 제기와 문제 제기와 그런 안 된다고 하는 반대의 어떤 의견들이 왜 전달이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인 전주회 의원과 판사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그 이후에 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인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어이없는 코미디라서 제가 웃었어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전주의 의원과 판사가 동문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데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비상식적인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판부 변경 신청이나 한 것은 결국 정치적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습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액션으로 뭐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바뀌고 나면 해당 판사 당신 만만치 않을 거야라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당장의 싸움 또 당장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를 늘 반성을 하면서 저는 이 현재 이준석 파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민의힘에서 잘 찾기를 좀 바라고요. 지난번 체리따봉 그 권성동 의원의 그 포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이준석 결국 몰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진석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뭐 이 XX 저 XX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나를 사석에서 욕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 쓰시는 분 아닙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영상에서 그 표현을 쓰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수 쓰지 말고 저는 집권 여당답게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돌아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복귀왕 전 대변인 김근식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